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식생활 건강 비대면으로 만나 뵙게 됐고요. 저는 식생활 건강을 담당하고 있는 우영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출결 체크는 아마도 우리 강의를 다 듣고 난 후에, 출결 체크가 진행될 거니까요. 꼭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당뇨병에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암 진행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당뇨병 관련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당뇨병은 어떤 종류가 있고 왜 걸리는지 그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실까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당뇨병. 당뇨병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알면 인슐린 분비가 저하, 그러니까 인슐린 수용체 감도가 저하된다. 몸 안에서 인슐린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인슐린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고 해서 혈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해서 만성적으로 혈당 농도가 높아지는 만성 질환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뇨병을 한번 걸리게 되면 정말 우리가 평생 관리를 해줘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무서운 병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그래서 만성적으로 혈당 농도가 높아지는 만성 질병이다. 그래서 우리가 공복 혈당 장애라고도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성인 10명 중 3명이 당뇨병에 걸려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당뇨의 원인은 과연 무엇이냐? 그래서 원인은 되게 많아요. 원인은 첫 번째, 모든 병은 다 마찬가지겠지만 유전적인 부분들도 가장 크겠죠. 그래서 유전. 부모님 모두 당뇨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가 한 30%, 한쪽 부모가 있는 경우에는 한 15% 정도 당뇨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연구 결과가 나타나 있고요. 두 번째 이제 성별입니다. 우리가 25살 이후에는 아무래도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막 뭐 잘못된 식습관들 그리고 지방이 많은 음식들 또 외부에서 사 먹는 음식들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당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자체가 당뇨의 원인이 되는데 왜 성별이 문제가 되느냐? 남자들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여자들보다는 유병률이 조금 더 높을 수밖에 없다. 라는 그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대략 한 3배 정도 높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당뇨는 여자보다는 남자가 조금 더 걸릴 확률이 높다. 근데 이제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면서 여성분들도 많이 걸리는 병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비만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모든 만병의 근원은 비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먹고 그리고 많이 좀 뭐라 그럴까요? 혈당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올라가는 상태이기도 하고 그리고 좀 살이 찌게 되면 그 우리 동맥경화라든지 이런 것들 고지혈증 뭐 여러 가지 이제 병명들이 나오겠지만 당뇨도 마찬가지인 게 비만인 사람들이 당뇨병을 걸릴 확률이 훨씬 더 높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비만으로 인해서 인슐린 저항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리고 인슐린의 수용체 수가 확연하게 줄어드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비만인 사람이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여지는 뚱뚱한 비만뿐만 아니라 우리가 좀 마른 비만이라고 하죠. 그런 비만들도 우리가 당뇨에 걸릴 확률이 높을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인슐린 혈당증 그래서 고혈당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게 비만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식생활이라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식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한국식 식단을 먹게 되면 한식 음식 뭐 그런 반찬들이나 이런 거 채소들 골고루 먹을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면 우리가 서구화된 식사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몸에 있는 인슐린 분배에 장애가 발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드려요. 그래서 과식이 비만의 원인이 된다라고 하면 그 비만은 또 당뇨를 유발시킬 수 있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었을 때, 그리고 설탕이 포함된 이런 단 음식들을 많이 먹었을 때, 지방이 또 과다한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섭취했을 때 당뇨의 원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이제 비만으로 시작이 되고 그거에 따른 식생활도 관련성이 있다라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운동 부족입니다.
운동 부족은 인슐린에 대한 수용체를 수를 감소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인슐린에 대한 민감도가 굉장히 저하되고 이것들에 따라서 당뇨를 유발시킬 수 있는 하나의 원인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걷기라도 해라.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죠. 걷는 거. 걷는 것만으로 충분히 운동이 된다. 그래서 걷는 것도 뭐 한 10분 걷고 나 많이 걸었어. 이게 아니라 1시간 내지 뭐 2시간 정도 조금 처음엔 천천히 운동을 좀 걷다가 조금 내가 익숙해졌다 싶으면 조금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면서 운동을 서서히 늘려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 부족, 비만, 식생활 운동 부족은 모든 병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항상 그런 부분들도 좀 같이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섯 번째로는 이제 스트레스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이제 곧 있을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 뭐 자격증에 대한 스트레스 이런 것들도 많이 있을 거고, 저 또한 뭐 일상적인 스트레스 이런 것들도 많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스트레스 자체가 부신피질 호르몬이라고 하는 분비를 촉진을 시켜요. 그래서 당내의 당내성을 저하시킨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사람이 어때요? 막 단 게 땡기기도 하고 피곤하고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 막 단 거를 찾기 시작하죠. 그래서 초콜릿이라든지 당분이 있는 거라든지 뭐 음료수라든지 뭐 이런 것들 많이 먹게 되면 또 당뇨의 원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원인이 이제 스트레스의 하나 일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약물. 약물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뭐 흔히 얘기하면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고혈압 치료제, 뭐 이뇨제, 그리고 뭐 부신피질 호르몬제 이런 것들이 당내성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당뇨를 유발시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서 얘네들이 원천적으로 좀 잘 유지가 돼야 되고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 깨는 요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약물로 인해서 당뇨의 원인이 된다. 우리 몸은 항상 사이클이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 사이클이 운영이 되지 않았을 때, 그럴 때 이제 이 당뇨의 원인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당뇨병에 대한 분류.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당뇨병은 제1 당뇨병과 제2 당뇨병이 있습니다. 제1 당뇨병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소아당뇨를 좀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아동기에 발생이 되는 거고, 그리고 30대 이전, 요즘에는 이제 뭐 초등학교 친구들도 소아당뇨, 이를 얘기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당뇨의 한 5에서 10%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 또 제2 당뇨 같은 경우는 이제 후천적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살면서 식습관이라든지 뭐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면서 40대 이후에, 요즘에는 뭐 30대 이후에도 많이 발병이 되고 있죠. 그래서 주로 이제 비만이 되거나 아니면 가족력과 관련이 있는 유전적인 가족력과 관련이 있는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1당뇨병에 대한 발병 원인은 면역 기전이 아무래도 좀 떨어지는 형태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감염 등에 의해서 췌장에 있는 베타세포가 파괴가 되면서 발생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 소아당뇨가 거의 대부분 이제 면역 체계가 깨지면서 이런 소아당뇨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리고 제2당뇨에 대한 발병 원인은 비만과 관련된 발병으로 우리가 이제 초반에는 뭐 10대, 20대는 조금 말랐다가 이제 20대 후반이 되면서 점점 살이 찌고 스트레스 받고 취업 뭐 이런 것들 뭐 우리가 일을 하면서 일과 관련된 그리고 사람과 관련된 이런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면서 비만이 되고 그 비만이 발생되면서 몸에 있는 당내성이 떨어지면서 당뇨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1당뇨병 증상은 다갈, 다음, 다식, 다뇨 이런 케톤산증, 체중 감소 이런 게 이제 제1당뇨병이고 제2당뇨병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혈당이 높아지는 고혈당, 그리고 케톤산증, 다음, 다뇨, 피로 이런 것들이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막 많은 음식들을 갑자기 내가 많이 먹었는데도 또 음식이 막 먹고 싶다든지 그리고 뭐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계속 피로감을 느낀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제1당뇨병은 인슐린이 생산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인슐린을 투여를 시켜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제2당뇨병 같은 경우는 몸에서 생산은 돼요. 근데 인슐린에 대한 감수성이 둔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자가적으로 생산은 되나 우리가 외부적으로
또 인슐린을 또 투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제2당뇨병 같은 경우는 관리만 잘하신다고 하면 인슐린을 굳이 뭐 우리가 맞지 않더라도 꾸준하게 관리만 된다. 음식, 식단, 식습관 그리고 뭐 운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관리가 된다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제1당뇨병과 제2당뇨병에 대한 우리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1당뇨병에 대한 이런 분들을 살펴보시면 우리가 이 자가 몸에서 생성된 항체와 면역 세포 이런 것들이 외부의 황원과 구별하지 못하고 공격하는 자가 면역 기전에 의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인슐린이 부족해서 발병되는 이 당뇨가 제1당뇨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췌장에 있는 베타세포를 파괴하는 경우 인슐린이 생성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항체라든지 면역세포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파괴가 되게 되면 우리 몸에서 자가적으로 내보내 인슐린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인슐린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당뇨가 발생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제2당뇨 같은 경우는 뭐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유전적인 부분, 그다음에 운동 부족, 스트레스, 그다음에 각종 약물 등의 남용이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성인 당뇨의 환자의 거의 80% 정도가 제2당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정도면 한 90%, 95% 정도 제2당뇨라고 이제 얘기를 할 정도로 이 당뇨가 굉장히 이제는 당뇨병이 아니라 그냥 국민이 갖고 있는 하나의 질환이라고 이제 표현을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발병되는 질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외에는 기타성으로는 뭐 임신성 당뇨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전체 뭐 우리가 임신성 당뇨 같은 경우도 출산하고 나면 또 좋아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증상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진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임산부가 비만인 경우에도 발병 위험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체중 그러니까 임신을 하고 나서 한 12kg 정도까지만 체중이 늘어나는 걸 허용한다. 적정 체중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만 해도 첫째 임신했을 때 27kg가 쪘어요. 둘째 임신했을 때는 거의 뭐 27kg, 30kg 가까이 쪘었으니까 그게 이제 확 쪘다가 또 출산하고 나니까 이게 제자리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사람마다 달라요. 사람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20 몇 킬로, 30kg 가까이 쪘지만 그래도 당뇨에 대한 진단은 나오지 않았지만 또 그렇게 찌지 않고 뭐 10kg밖에 안 쪘는데 당뇨에 대한 질환이 나타난다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병원에 가서 꼭 검사를 해 보시는 게 좋다라고 이제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경구당부와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병 판명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공복 시의 혈당이 100mg 미만이었어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밥을 먹고 식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식후 2시간에 140 미만이 돼야 되는데 보통은 당뇨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갑자기 밥을 먹고 1시간 뒤에 측정을 했을 때 막 190, 200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100% 이제 우리가 당뇨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밥을 먹고 나서 한두 시간 뒤에 이제 다시 또 체크를 합니다. 당뇨에 대한 체크를. 그래서 자가 체크를 해서 200 이상이 넘어가면 당뇨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뇨, 뭐 다시 다음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다. 그 다음에 이제 당화 혈색 색소 검사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당뇨의 진단을 했을 때 나타나는 할 수 있는 검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당화 혈색소라고 하는 거는 헤모글로빈 속에 있는 포도당을 비효소적으로 결합한 것으로 과거 2, 3개월 정도 평균 혈당치를 반영해서 검사를 하는 게 당화 혈색소 검사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제 그 수치가 증가하게 되면 아, 당뇨가 시작되고 있구나라는 게 이제 판명이 되는 거고 우리가 정상인 경우와 그다음에 주의 그리고 경고 그리고 위험 단계가 이제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화 혈색소 같은 경우는 안전한 부분이 딱 5.0까지가 안전한 거고요. 주의는 이제 6.5까지
그리고 7.0부터는 이제 경고, 그리고 7.5부터는 위험 단계의 수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비교치로 해서 내가 얼만큼의 수치가 나와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아, 당뇨가 시작되고 있구나, 주의 단계구나, 뭐 경고 단계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그 외에는 이제 요당 검사라는 게 있는데 이 요당 검사는 말 그대로 이제 소변을 통해서 포도당을 검출하는 방법이기는 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병원에 직접 가셔서 소변을 받고 그 소변 그 우리 당뇨 테스트하는 저 당뇨 테스트기로 소변을 담갔다가 이제 떨어뜨리고 그리고 나서 얘네가 2분 정도 지나게 되면 그 색깔 바색표라고 해서 색깔을 비교할 수 있는 이런 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표에 대조를 해서 어느 색깔이 나왔는지 확인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소변에 정상치 범위라든지 뭐 요당, 요즘 케톤체 이런 것들까지도 정상치 범위 외에 넘어가게 되면 아, 당뇨구나라고 이제 우리가 판명을 지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고당질 식사나 스트레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당뇨가 나타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꾸준하게 이게 당뇨병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건 조금 이제 얘네를 지켜보고 나서 하는 거고 갑자기 이제 우리가 단 거를 먹었을 때 팍 치솟는 경우들도 있긴 하거든요. 그렇게 이제 나타날 때, 이 요당 검사를 해서 혈당 검사를 이제 판단을 하고 거기에 따른 결과를 받는 게 확실하게 정확하다라고 이제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당뇨병 증상에 대한 합병증도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뇨병 증상에 대한 합병증, 당뇨 환자들 같은 경우는 단요, 다음, 그리고 뭐 다식, 그리고 체중 감소 이런 것들이 특징 중에 하나이기는 해요. 근데 거의 이제 뭐 많이 먹어도 계속적으로 뭐 더 먹으려고 하고 밥 먹었는데 뒤돌아서니까 배고파. 그래서 또 뭐 밥을 또 먹는다든지 뭐 이것저것 막 여러 가지 막 자꾸 먹고 이렇게 되는 경우들 너무 이제 포도당이 많이 이제 세포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남은 포도당이 이제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공복감을 느끼면서 더 많은 음식들을 섭취하게 되는 거고 그 많은 음식들이 섭취가 되면서 우리 몸에는 또 당이 오르고 그 당이 오르는 게 계속 반복적으로 되면서 당뇨병이 이제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리고 계속 목이 말라요. 목이 마르고 그리고 물을 또 많이 먹기 때문에 화장실을 또 계속 자주 다니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많이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자꾸 체중이 감소가 되지? 왜 이렇게 체중계 올라가는데 체중이 자꾸 빠지는 것 같지? 이런 경우들, 그런 경우들 같은 경우는 이제 당뇨병을 의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당뇨가 무서운 것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여러분들. 당뇨만 걸려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합병증을 만들기 때문에 더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합병증이라고 하는 거는 뭐 급성 합병증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이제 고혈당이 오래 지속돼서 만성으로 합병증으로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거의 대부분이 이제 당뇨 있으신 분들이 특징이 합병증이 나타날 때 눈으로 많이 나타나요. 눈. 그래서 망막변증 이런 것들. 그다음에 우리가 그 신경증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도 이제 합병증으로 많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중에서 이제 급성 합병증 갑자기 딱 합병증이 급하게 나타나는 급성 합병증 같은 경우는 저혈당증 또는 인슐린 쇼크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혈당에 대한 원인은 같은 경우는 처방 내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거나 인슐린 주사를 하고 나서도 식사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할 때 그럴 때 이제 저혈당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때 어떤 그 증상이 나타나냐면 구토, 그리고 두통, 막 정신이 막 혼미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게 점점 심해질 경우에는 전체적인 이제 마비,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의식 불명까지도 올 수 있다. 그러니까 중간에 막 경련도 나기도 해요. 그러기 때문에 바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당질, 그러니까 우리가 초콜릿이라든지 사탕이라든지 그래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사탕을 꼭 들고 다니세요. 그래서 언제 어떻게 저혈당이 올지 모르니까 사탕을 들고 다니시면서 갑자기 막 허기가 지거나 머리가 두통이 오거나 어지럽거나 이렇게 되면 사탕을 급하게 까서 사탕을 입에다 넣죠. 그리고 바로 단 거를 섭취해서 이 저혈당을 올리는 거예요. 혈당을 올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급성 합병증은 이런 원인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리고 당뇨병성 혼수, 그러니까 우리가 당뇨병성 케톤산증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투여된 인슐린 양이 적었을 경우에 음, 나타나는 증상이 구토라든지 허약, 무관심, 편상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인슐린과 전해질 용액이 투여가 돼서 상태가 좋아지면 우유와 과일 주스 등으로 공급을 시켜주면 이게 이제 처치로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원인 자체에 당뇨병성 혼수는 말 그대로 우리가 진짜 말 그대로 스트레스를 좀 받으면 얘네들이 우리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그냥 혼수 상태로 빠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제 인슐린 얘네들을 투여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정말 힘들 때, 그럴 때, 급성 합병증이 왔을 때,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만성 합병증이라고 하는 거는 이 정말 오랫동안 당뇨병을 오래 앓고 계신 분들이 이제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인슐린 처방이 혈당을 낮춰주는 인슐린 기능이 저하되면서 세포가 포도당을 효과적으로 연소되지 못하는 것을 이제 만성 합병증, 그래서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 인슐린 저항성이 늦을 경우에는 인체에서 너무 많은 인슐린을 만들어내면서 이게 순간적으로 고혈압으로 확 치고 올라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고지혈증이라든지 아니면 또 심장병에 무리가 갈 수, 심장에 또 무리가 갈 수 있어서 심장병을 유발시킬 수 있다. 그래서 당뇨 환자 같은 경우는 혈당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이게 심장, 신장, 그다음에 생식계 이런 데까지도 다 이상 신호가 올 수밖에 없는 만성적인 합병증. 그러니까 당뇨 하나로 인해서 내 몸이 전체가 망가지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당뇨병에 대한 대표적으로 세 개의 합병증은 망막증, 성신증, 그다음에 신경계 장애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이제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시력이 많이 나빠져요. 그리고 백내장이 생깁니다. 그래서 대부분 나이가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백내장이 생겨서 백내장 수술을 따로 하세요. 근데 이제 이 백내장까지는 수술이 가능하지만 이 출혈성 녹내장 같은 경우도 좀 위험성으로 나타날 수 있겠죠. 그리고 당뇨병 이제 성실성 같은 경우는 이 단백뇨나 사구체 경화가 돼서 이것이 더욱 악화되면 만성 신부전으로 발생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당뇨성 이 성실증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조금 무서운 것 중에 하나는 이 신장 질환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정말, 진짜, 그리고 화장실 이런 부분들도 되게 불편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경계 장애 같은 경우는 당뇨 환자들이 가장 많이 겪는 증상 중에 하나이기는 해요. 이게 뭐냐면 말초신경이 손상이 되면서 손끝의 감각을 잃거나 신경 장애를 유발시켜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 젓가락 잡을 때, 젓가락 집을 때도 젓가락이 제대로 안 집히는, 내 손이 막 내 말을 듣지 않는 그런 감각이 상실되는, 그래서 통증이라든지 허약이라든지 손발, 그러니까 이게 뭐 몸에서도 느껴지지만 손끝, 발끝 자체에서 이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당뇨병 환자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 다치시면 안 돼요. 어딘가 가서 뭔가 상처를 입거나 다치게 되면 걔네들이 감각이 없기 때문에 내가 여기가 아픈지를 몰라요. 아픈지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애들이 썩어요. 썩게 되면 이걸 어떻게 되냐? 절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발가락이라든지 손가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치지 않게, 상처나지 않게 이런 것들을 잘 관리를 해주시는 것도 되게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그리고 근육도 굉장히 많이 약화가 되고 또 감각도 많이 둔해지는 게 하나의 증상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신경계를 장애를 일으키기 때문에 내 몸에서 내 발끝, 손끝까지 가장 내 머리, 신경하고 먼 곳은 손끝과 발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갑자기 이제 장애를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말초 신경이 손상이 돼서 감각이 둔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일상생활까지도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게 이 당뇨에 대한 만성 합병증, 특히나 나이가 있으신 60대, 70대, 뭐 80대 이렇게 이제 시니어층들이 많이들 겪고 있는 하나의 이제 장애라고 보시면 되겠죠. 되게 불편해요.
여러분들도 이제, 여러분은 아직 모르시겠지만, 이런 것들이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사람이 되게 좀 짜증도 많이 늘고, 그리고 내 몸이 불편하니까, 모든 게 이제 즐겁지만은 않는,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조금 좀 안 좋게, 예, 그렇게 이제 생활이 영위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당뇨병에 대한 치료법은 또 뭐가 있을까요? 당뇨에 대한 치료법은 다양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가장 기본 치료는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모든 병에서 기본 중에 기본이 식습관이죠. 식생활이죠. 그래서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을 병행해서 하시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다. 그래서 제2당뇨, 그러니까 우리가 후천적으로 생기는 제2당뇨 같은 경우는 거의 뭐 경구용 혈당 강화제를 복용하면서 우리가 당이 많지 않은,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백미를 먹고 흰쌀밥을 먹는 대신에 현미를 먹는다든지 잡곡밥을 먹는다든지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당이 너무 많은 이런 조리법보다는 좀 채소로 찌고, 그리고 생선이나 고기 같은 경우도 뭐 기름에 튀기거나 뭐 이런 것보다는 삶거나 찌거나 이런 것들을 좀 위주로 드시는 게 가장 좋기는 하죠. 특히나 채소 위주의 식이섬유가 많은 식단을 가지고 이제 식사를 하시는 게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운동 같은 경우도 너무 과한 운동, 웨이트 막 이런 것들 말고 그냥 가볍게 할 수 있는 운동들 있죠. 그런 운동들, 그리고 신경을 좀 자극할 수 있는 운동들, 이런 운동들을 같이 겸하면서 좀, 어,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을 같이 병행하시면 기본 중에 기본 치료법이라고 보실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추가적으로 우리가 경구용 혈당 강화제, 그러니까 많이 심하지 않으신 분 같은 경우는 약으로 섭취가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약으로 단계적으로 이제 치료를 하시는 거죠. 그렇다고 또 너무 이제 당뇨가 심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인슐린 주사를 맞으셔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인슐린 주사를 통해서 우리가 좀 혈당이 많이 올라가 있는 거를 좀 낮춰줄 수 있는, 내 몸에서 인슐린을 좀 분비시킬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급성 합병증도 유용하겠지만 만성 합병증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천천히 드러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위험성이 강할 수밖에 없는 거고, 특히나 또 나이가 드신 분들한테 많이 나타나는 증상이기 때문에 그 시니어분들이 되게 불편함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합병증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당뇨의 운동 요법이 있습니다. 운동은 그냥 운동만 하시는 것보다는 근육세포의 포도당 이용률을 촉진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인슐린에 대한 감수성을 증가시키고 당내성을 향상시키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운동의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인슐린의 필요량을 감소시켜주는 그런 것들.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인슐린보다는 내가 내 몸에서 만들어내는 인슐린을 조금 그런 부분들을 필요로 하는 운동을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좋기는 하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체중도 조절하시고 정상 체중을 유지하시면서 나머지 이제 심혈관계 질환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조금 조의를 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혈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셔서 고혈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고혈당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이다. 자, 운동을 할 때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운동할 때 고려사항들이 있겠죠. 그래서 운동 중에 갑자기 급격하게 저혈당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탕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니시거든요.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그래서 사탕을 항상 준비를 하셔서 언제든 당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 약간 두통의 기미가 있다. 어지럽다. 갑자기 구토가 나올 것 같다. 그러면 사탕을 빨리 복용을 하시는 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다. 운동을 너무 격하게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운동을 안 하다가 갑자기 운동하면 운동하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럼 급격하게 내 몸에서는 그거를 알아차리고 내가 필요량 이상의 이 소모가 됐기 때문에 피로감이라든지 이런 것도 되게 굉장히 빨리 오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혈당 자체도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 특히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주의해서 운동을 하시는 게 좋고요. 운동 같은 경우는 인슐린을 투여하신 다음에 1시간이나 또 식사 후에 2시간 정도 지나고 나서 서서히 운동을 시작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의 종류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걷는 거 아니면 뭐 수영이라든지 아니면 가볍게 사이클
자전거 요 정도 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해주시는 게 좋기는 해요. 그래서 우리가 당뇨 있으신 분들이 거의 이제 나타나는 부분이 배에 살이 많이 찌는 상태가 당뇨 걸리신 분들이 많이 그런 부분들이 보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정상 체중을 유지하시는 게 중요하고 운동도 과격하지 않게 조금은 서서히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이런 운동들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운동 중에는 이 당질 섭취 이런 것들을 꼭 대비해서 사탕을 준비해서 하시는 게 중요하다. 당뇨에 대한 식사 요법들도 나와 있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당뇨는 우리가 식사 영양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영양 관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어떻게 우리가 에너지를 쓸 거냐. 그리고 신체 활동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느냐. 가볍게 내가 일을 하고 있는지, 격하게 일을 하고 있는지, 좀 더 내 몸을 많이 쓰면서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신체 활동에 따라서도 에너지 섭취량이 조금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러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외부 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숨쉬기 운동 정도 한다. 그러면 내 몸무게, 그러니까 1kg당 25에서 30kcal 정도 에너지를 쓸 수 있는 영양 관리를 섭취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뭐 당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지만 당질은 총 열량의 50에서 60% 정도 복합 당질 식품으로 권장을 한다. 우리 복합 당질 식품이 뭐예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우리 그냥 그 백미밥보다는 잡곡밥 이런 거 위주로 드셔주시는 게 좋다라고 이제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당질 식품으로 권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식이섬유 같은 경우도 열량이 거의 없기 때문에 체중 증가를 예방한다. 그래서 우리 식단 자체에다가 채소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조금 많이 넣어서 드셔주시면 체중도 증가하는 것도 예방하지만 식이섬유가 또 대장이나 이런 것들을 또 깨끗하게 청소를 시켜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열량이 거의 없다 보니까 포만감은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식이섬유가 많은 이런 식품들을 섭취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다음에 지방질 같은 경우는 총 열량의 20에서 25% 정도 수준으로 공급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방질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냥 고기에 있는 지방 이런 것들도 좋겠지만 고기에 있는 지방은 너무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 높을 수밖에 없으니까 좀 음, 올리브유라든지 뭐 이런 좋은 식물성으로 갖고 있는 기름들 이런 것들을 조금 많이 섭취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단백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총 열량의 20에서 25% 정도를 이제 섭취해서 드시면 좋은데, 이 단백질 같은 경우도 너무 많이 섭취해도 여러분들, 이 내 몸에서는, 얘를 이제 지방으로 만드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적당량 섭취를 하시는 게 가장 좋다. 그리고 단백질은 질 좋은 단백질을 섭취하시는 게 좋고요. 내 몸에 쌓이지 않는 단백질, 이런 것들을 섭취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비타민과 무기질 같은 경우는 나트륨은 1일 2,400에서 3,000mg 정도 제한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뇨병 있으신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타나는 증식이 다음, 음료수나 물을 많이 찾는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나트륨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먹게 되면 아무래도 또 몸에 그 목에서 갈증이 나타나서 나트륨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제한을 좀 하고 그리고 비타민이나 무기질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섭취하셔서 내 몸에 있는 이런 에너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잘 활용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영양 관리, 당뇨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식사요법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꼭 참고하셔서 식사를 하시면 식단 관리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당뇨 환자의 식단에 대한 작성을 위해서 식품교환표, 우리 식품교환표 배웠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식품교환표에는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그리고 비타민, 무기질, 그리고 또, 뭐, 우유라든지 이런 것들 같이 들어있는 부분들. 그래서 식품교환표에는 영양소 구성이 비슷한 6가지 정도. 곡류, 어육류, 채소, 지방, 우유, 과일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골고루 섭취하실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일일 식단 구성과 끼니별 식단 배분, 에너지 필요량 3대 에너지 뭐가 있을까요?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꼭 챙겨서 그리고 식품군별 교환 단위수를 결정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거에 따라서 이제 식단을 작성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식사를 계획할 때 당뇨 환자의 식습관, 그리고 생활 환경, 인슐린 사용 여부, 운동 상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식단을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앞쪽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체 활동이 거의 없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너무 한 끼 식사 자체에 칼로리를 높게 잡을 필요는 없고요. 간단하게 소화가 되고 끼니가 해결이 될 정도, 요 정도 그리고 조금 강도가 높은 신체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그래도 그거에 맞게끔 강도 높은 정도에 맞게끔 식단을 작성하시는 게 좋겠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참고를 하셔서 식사요법을 구성하시는 게 알맞다라고 이제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 당뇨, 당뇨 환자들이 이제 식품을 구성하실 때 식품에 대한 선택 요령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이제 공유. 공유식품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백미나 이런 것들보다는 조금 도정률이 낮은 현미랑 아니면은 잡곡 이런 것들을 섞어서 먹을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가장 좋다. 그래서 좀 덜 도정된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드시는 게 가장 좋다. 그래서 흰빵도 흰빵보다는 약간 통밀빵. 그러니까 우리가 통밀빵이라고 하면 건강빵이라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건강빵 같은 이런 발효빵 같은 이런 빵들 이런 것들을 챙겨서 드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뭐 보리조, 수수, 다양한 곡식들, 곡류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식사를 하실 때 같이 곁들여 드시는 거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감자 같은 경우도 뭐 감자는 아무래도 우리가 가능한 한 얘네들을 좀 찌거나 삶아서 드시는 게 좋겠죠. 예, 얘네를 튀겨서 드시게 되면 기름이 들어가고 그에 대한 열량도 높아져요. 감자의 열량이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그러다 보니까 기름에다가 같이 감자가 만나면 그 자체의 열량은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감자를 꼭 드실 때에는 삶거나 찌거나 이렇게 해서 드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빵이나 이런 것들도 아까도 우리가 그 흰빵보다는 곡물이 들어있는 빵을 선택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빵 자체에 그 설탕 함량이 좀 덜 들어가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빵도 안에 그 앙금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게 맛있긴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드셨을 때는 당뇨병 환자들이 갑자기 혈당이 확 치솟기 때문에 그런 빵들을 조금 피하셔서 조금은 좀 설탕, 지방 함량이 낮은 그런 빵들을 선택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채소류는 저열량 식품이기 때문에 채소류는 많이 드시면 드실수록 좋습니다. 식이섬유도 풍부하고 얘네들은 특히나 우리가 포만감, 그러니까 우리가 만복감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주기 때문에 채소는 많이 드셔주시는 게 좋고 특히나 배추라든지 시금치 그리고 오이, 당근, 버섯 이런 것들 채소를 볶을 때 기름 대신에 소량의 이제 물을 사용해서 볶아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 조리 방법 할 때. 그래서 기름을 두르면 맛있긴 하겠지만 당뇨 환자들 같은 경우 지방 섭취도 조금은 제한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볶으실 때 소량의 물로 볶아주시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대부분 이제 물에다 넣고 삶으시거나 데치시거나 이럴 텐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은 찌거나 영양소 파괴가 덜 될 수 있게 그렇게 조리를 하시는 게 좋기는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찌개 같은 경우도 음, 막, 우리가 좀 약간 진한 찌개나 이런 것들보다는 맑은 국 같은 형태로 채소가 들어있는 맑은 국, 이런 것들을 드셔주시는 게 당뇨 환자에게는 적합한 식사 방법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 이제 샐러드입니다. 샐러드 같은 경우 채소나 과일 샐러드 준비할 때 우리 드레싱 있죠. 드레싱 같은 경우도 저지방 드레싱을 드시는 게 가장 좋고, 당뇨 환자분들에게는 가장 좋은 게 올리브유. 하고 우리가 식초 그 있죠. 발사믹 식초라든지 와인 식초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같이 섞어서 드셔주시는 게 입맛도 돋구고 그리고 좋은 기름 올리브유를 사용해서 드시기 때문에 훨씬 건강에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다. 그래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존에 있는 그, 우리가 그냥 소스라고 하죠. 샐러드 소스를 너무 막 담거나
뭐 이런 것들을 드시게 되면 당이 또 확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샐러드를 드신다고 해도 당 높은 소스를 드시는 거는 권장해 드리지 않아요. 예, 그래서 샐러드 드실 때도 소스를 조금 저지방 그리고 저당 소스로 드시는 게 좋다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드리기도 하죠. 거기에 이제 견과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첨부해서 드시면 훨씬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단백질 식품 같은 경우는 육류, 지방이 적은 부위를 선택해서 드셔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당뇨 환자들 같은 경우는 적당한 지방, 적당한 식품으로는 이제 뭐 명태라든지 대구, 그리고 두부, 그리고 또 뭐 탈지 우유, 두유 이런 것들을 같이 첨가해서 드셔주시면 훨씬 더 좋은.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생선들 같은 경우도 흰살 생선이에요. 네, 흰살 생선. 흰살 생선은 지방이 적기 때문에 담백한 맛이 특징 중에 하나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이제 단백질 함량은 또 높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챙겨서 드셔주시는 게 좋다. 그리고 우유 같은 경우도 고단백 우유로 그리고 저지방 우유 이런 것들을 선택해서 드셔주시면 조금은 건강한 당뇨병 환자들이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다라고 이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당지수, GI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GI라는 지수가 있는데 그 GI라는 지수 자체가 우리가 기존에 있는 식품하고 다르게 몸에 들어갔을 때 조금 다른 네 다른 부분들을 이제 얘기를 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뒷부분에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식이섬유에 대한 기능, 식이섬유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식후에 혈당 상승을 억제한다. 그래서 식이섬유는 되도록이면 많이 드셔주시면 좋아요. 일반 사람도 많이 드셔주시면 좋고, 특히나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당뇨 있으신 분들, 그리고 뭐 비만 환자도 마찬가지고 모든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식이섬유는 많이 드셔주시는 게 좋기는 해요. 그리고 인슐린 절약 작용을 식이섬유가 해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포만감, 만복감을 줘서 비만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죠. 그리고 콜레스테롤 농도를 저하시켜서 혈관, 합병증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다. 그리고 저에너지원으로 씹는 활동을 증가시키고 다른 에너지의 소화와 흡수를 제한한다. 만복감을 제공하고 지방의 흡수를 지연시킨다. 이게 식이섬유의 기능으로 이제 나타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방세포가 지방 합성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우리 몸에 있는 이런 분해 이런 것들이 좀 뭐랄까요 분해되는 과정이 좀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 그래서 식이섬유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 좀 당뇨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의식적으로라도 좀 챙겨 드시는 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당뇨와 이제 혈당 상승 지수 GI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식이섬유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혈당 상승 지수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섭취한 음식물 중에 탄수화물이 바로 혈당에 미치는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에너지가 딸렸을 때 여러분들 포도 있죠. 포도를 먹게 되면 그 에너지 우리 몸에 있는 혈당이 확 오르거든요. 그럼 사람이 갑자기 기운이 딱 올라오는 그런 형태를 얘기를 해줘요. 그게 바로 혈당 상승 지수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혈당 상승 지수 같은 경우는 순수한 포도당일 경우에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서 이제 나타나는 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당 부하 지수라는 것도 있습니다. 당 부하 지수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일회 불량 식품을 섭취했을 때 나타나는 혈당 반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한 번 먹었을 때 그 혈당이 어느 정도 내 몸에서 그 식품이 내 몸에서 혈당이 반응이 보여지는지 당 부하 지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GI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그래서 식이섬유의 함량이 많을수록 당의 흡수를 느리게 하고 혈당 지수를 낮추고 콜레스테롤 감소에도 효과적일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드려요. GI 지수를 낮추는 요령도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한데요.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면 당지수가 낮은 탄수화물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이용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흔히 얘기하면 우리가 백미보다는 현미, 예, 그리고 잡곡 이런 것들을 섭취해 주시면 GI 지수가 낮은 형태로 이제 섭취를 하실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밀가루보다는 호밀, 그리고 감자보다는 고구마. 그리고 과일 주스보다는 생과일.
생과일을 갈아서 먹는 착즙 주스, 이런 것들이 GI 지수를 좀 낮춰주는 요인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빵을 예를 들면 여러분들 빵을 좋아하시죠? 빵 예를 들면 바게트 빵 같은 경우 GI 지수가 93이에요. 근데 우리가 호밀빵이라고 하는 건강빵 이런 거 같은 경우는 GI 지수가 50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에 들어갔을 때 훨씬 더 이 당을 높이는 거를 당을 덜 높여주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좋아하는 라면 같은 경우 지하 지수가 73이에요. 근데 우리 메밀국수 있죠. 메밀국수 같은 경우 지하 지수가 54를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하 지수를 낮춰서 먹는 요령들 이런 것들도 알고 계시면 좋겠죠. 특히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지하 지수가 낮은 식품들을 조금 찾아서 드셔주시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이제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공유 같은 경우도 정제를 덜하면 덜할수록 그 지하 지수가 낮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훨씬 더 우리 몸에 훨씬 더 좋다라고 이제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죠. 자, 당뇨병의 일반적 관리법. 당뇨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우리가 피부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 항상 청결을 유지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로션을 발라서 피부를 부드럽게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작은 상처라도 조심하셔야 되는 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처가 나면 그 상처가 난 곳에 피부가 괴사가 일어나요. 괴사가 일어나면 이거는 어떻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건 절단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피부 관리나 이런 것들을 반드시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 직사광선이나 이런 것들도 피해 주셔야 되고 특히나 겨울 같은 경우 동상. 왜냐면 손끝이나 발끝에 이렇게 저림이 있고 별로 이렇게 자극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발이 얼어도 발이 온 거를 못 느껴요. 그게 당뇨가 있으신 분들의 특징이거든요. 그럼 동상에 걸리게 되면 그 동상 걸린 데가 또 썩어가죠. 그럼 괴사가 이뤄지고 그 괴사로 인해서 병원 가면 그거를 절단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항상 피부 관리해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발 관리 같은 발은 우리가 항상 양말 있죠. 면 양말이라든지 그리고 자극성이 조금 저자극으로 되는 비누 이런 것들을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리고 잘 씻고 나면 발을 꼭 잘 말려주시는 게 좋아요. 예, 그래서 발에 습한 이런 기운들이 없게끔 각질이 일어나지 않게끔 무좀이 걸리지 않게끔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발에도 보습크림이나 이런 것들을 반드시 발라주시면서 관리해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려요. 그리고 발톱을 깎을 때도 너무 발톱을 바짝 깎으시는 건 별로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발톱이 바짝 깎게 되면 나중에 살 속으로 이렇게 자라면서 살 속으로 파고들면서 그 살이 조금 이렇게 상처가 나는 경우들도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발톱을 자를 때도 일자 발톱으로 자르라고 얘기를 해드려요. 정말 이런 부분들까지도 신경을 써야 된다. 이것까지 써야 되나? 라고 하고 싶을 정도인데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종기, 사마귀 이런 것들도 함부로 제거하시거나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만약에 내가 당뇨가 있다,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됐다, 그럼 반드시 병원 가서 전문의하고 상의하고 병원에서 피부과에 가서 안전한 조치를 취하신 다음에 제거를 하시는 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통풍이 항상 잘 될 수 있게끔, 그 다음에 발이 혈액순환이 잘 될 수 있게. 왜 발이 굉장히 중요하느냐? 우리 신체에서는 발이 가장 멀어요. 그리고 신경계에서도 발이 가장 멀기 때문에 조금만 관리를 안 하시거나 조금만 부주의하시면 발에서 당뇨 있으신 분들이 발에 괴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예전에 이런 거 잘 몰랐기 때문에 발가락을 절단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셨었어요. 본인이 당뇨인지도 모르고 그런 분들도 많이 계셨고. 근데 요즘에는 워낙에 이렇게 잘 체계가 잡혀 있고, 건강검진이라든지, 그리고 내 몸이 조금만 이상하면 내가 자가로 이거를 좀 검사를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리고 인터넷만 찾아봐도 내 증상만 쳐도 내가 어떤 증상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안다라고 하면 바로 반드시 병원을 가서 한 번 정도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눈입니다. 눈 관리 같은 경우는 정기적으로 안과 검진을 받으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망막증, 이런 망막증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이 색소가 변화가 되기도 하고 백내장이 생기기도 하고 눈의 시력도 감퇴가 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시력의 변화에 따라서 굉장히 보이던 것도 안 보이게 되고 되게 불편함을 많이 느끼실 수밖에 없는 게 당뇨병을 알고 계시는 분들의 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혈압과 안압 이런 것들도 수시로 체크를 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안과 같은 경우도 정기적으로 가셔서 내 눈에 어떤 부분들이 이상이 없는지 체크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일반적으로 이 세 가지 관리를 반드시 이것뿐만 아니라 식사, 운동 물론 다 있겠지만 특히나 이 관리 세 가지 관리를 더 신경을 쓰셔서 관리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약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식사요법이나 운동요법만으로 안 된다고 하면 반드시 약물요법을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식사 관리까지 뭐 약물을 쓰신다고 하고 인슐린을 만다고 해도 제때제때 식사를 하지 못하시면 정말 이거는 더 또 큰 병을 또 초래할 수 있고 합병증으로도 유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식사 관리 잘 해주시고 합병증 생기지 않도록 예방해 주시는 부분들 중요하겠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운동 관리. 내가 운동이 귀찮고 나는 움직이는 거 너무 힘들어. 막 이런 분들도 내가 의식적으로라도 나가서 움직이려고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식사 관리만으로는 절대 관리될 수 없고 주사만으로 절대 약물로만으로 절대 관리가 될 수 없는 게 당뇨기 때문에 운동을 꼭 하셔서 내 몸이 더 이상이 없게끔 만들어 주시는 거 그리고 체중이 불어나지 않게끔 체중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운동을 꼭 하셔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건강을 조금 더 증진시킬 수 있게 그리고 내가 운동을 함으로써 내가 받았던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을 해소를 시켜 주셔야 돼요. 스트레스가 또 생기면 또 단계 땡기고 단계 땡기면 단 거 먹으면 또 혈당 올라가고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되면 오히려 나중에 진짜 더 큰 합병증이 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운동 관리나 이런 것들 혈당 감소가 될 수 있게 꼭 관리를 잘 해주시라는 거.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당뇨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살펴봤고요.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여러분들 잠깐 쉬었다가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또 우리 2교시 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쉬는 시간 잠깐 가질게요.